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관련된 매일경제신문 사설입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생각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은 대기업 노조에 속하지 못하는 중하층 노동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민주노총이 지금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이제 내걸었죠.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 반대, 최저임금 제도 개혁 반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ILO 핵심 조약 비준 문제라든가 정규직 합법화 문제라든가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문제라든가 영리병원 반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요구가 과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요구인가? 이거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가져올 탄력 근로제 문제가 이게 대기업 노동자만을 위한 건가요? 만약에 이 탄력 근로제를 확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현재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했다고 주장하잖아요. 68시간까지 시킬 수 있는 것을. 근데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입니다. 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고 노동시간 연장이다. 이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2시간을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하면 주당 64시간, 68시간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약시킨다는 거죠. 그럼 만약 64시간, 68시간 주당 이렇게 되면 유럽의 이 노동시간 짧은 나라에 비해서 2배를 더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중하층 노동자들에게는 이득이 될까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관련된 최저임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 이것이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것이 과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있는가? 아니면 중하층 노동자, 특히 알바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에게 절실한가? 이걸 되돌아봤을 때 민주노총 요구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사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사립대 수십 곳 무너질 판인데 대선 공약 한전공대라니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전력 소속 이 특수대학이겠죠. 이 공대 설립을 수천억을 들여서 이제 허가를 했고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에 설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설, 조선일보 사설은 탈원전으로 멀쩡한 한전이 지금 부실 기업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다시 수천억 원을 들여서 대학을 설립한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탈원전 공세는 여기서 이 지금 대학 설립 관련해서 정점은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 여러 차례 지적해 왔고 실제 그렇습니다. 한전 부실 문제가 핵심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 한전이 부실하냐 안 하냐, 공기업이 부실하냐 안 하냐라고 따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정부의 부실하냐, 부실하면 안 되겠지만 공기업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수익을 남기면은 건실하고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한전 부실 문제 핵심이 아니고 정부의 교육정책, 대학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죠. 현재도 포화 상태인 대학을 더 늘리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특별한 특수한 대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게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늘린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전체 교육정책, 전체 대학 학제, 대학 수, 대학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검토 속에서 이건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계속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죠. 권력의 가장 핵심부니까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또 어떤 말 실수가 있어도 이것은 주요한 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보좌관
5, 60대 댓글 등산 말고 동남아 가라 라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발언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앙일보는 헬조선 탓 말고 해외 가라, 정책 책임자 할 말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대통령 가족의 충격적 동남아 이주와 경제보좌관 망언, 아마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뭐 동남아로 이주, 뭐 직장 때문에, 사위 직장 때문에 이주했는지 지금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말실수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실수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인식의 문제겠죠. 자기야 해외도 많이 다니고 고위 관료도 있었고 뭐 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유자재 해외에서 살기도 하고 해외를 들락날락 하니까 국내에 이렇게 앉아서 등산에 다니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대기라도 하는 5, 60대가 참 한심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교육 관료가 국민을 개돼지라고 불러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죠. 실수했다면 뭐 사과하고 말 일은 아니고, 이 경제보좌관, 경제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보좌관을 하기에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경제정책 펴기 어렵겠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경제보장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냥 사과하고 얼버무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가뭄 태풍 닥치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애플에서부터 닛산, 포드, GM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선도 기업과 주요국 대표 기업들이 대대적인 가문에 착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인원 감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작년에 한국에서도 이 한국 GM, 결국 글로벌 GM의 한국 기업이잖아요. 수천 명의 대량 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또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이 구조적 불황, 공황 상태가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소위 말하면 일자리 줄어들거나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날 고도의 기술 발전,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추세에 따라서 실업 발생의 이 시기가 더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뭐 또 규제를 완화하고 뭐 그래서 투자를 늘리게 하고 정부가 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자리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또 실업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로봇가 다 자동화된 다음에 기계와 로봇의 세금을 매기고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소득 같은 걸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정책, 소득분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총선용 인기 영합 의심받는 예타 면제 강행할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61조 원 규모 심사 결과 오늘 발표, 지역 균형 발전 위해서라지만 효과 안 따지는 사업 실효했겠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기어이 예타 건너뛴 균형 발전한 세금 낭비 걱정된다, 라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낭비뿐만이 아니라 자원의 적정 배분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권과 결합한 부정부패의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과연 왜 이 중앙선관위원 임명에 항의해서 이 5시간 30분을 릴레이 단식까지 하는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온적인가? 이건 또 궁금하네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고가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정치,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사이의 그런 이권, 뭐 예전 정부 예산의 쪽지 예산처럼 말이죠. 이런 이권과 결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부패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이해충돌은 고질적 의원 적폐 그냥 두건 국회개혁 못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에 이어 장제원 송원석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확산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 제도적 구멍을 메워라 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이 국회 상임위와 관련되는 이 이해 당사자 그런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데 이게 뭐 배제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 다 연결이 다 관련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는 거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게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의 토착 세력, 지역의 유지, 뭐 돈과 권력과 다 결탁되는 자들이 결국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니까 상임위 어디에 배치되든 그게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곳곳이 이해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어떤 사람을 선출할 것인가, 국회의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전부 없애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주장한다고 될 리가 없죠. 그 제도를 바꾸는 것도 역시 현재 국회의원들이니까 말이죠. 사채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고용위기 한파에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서민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불법 사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가 지금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까지 포함하면 2,000조를 넘어선다는 그런 이제 추정도 있는데요. 가계부채, 특히 한계하고 가계부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원금보다 이자를 몇 배나 더 갚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한계하고 도저히 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파산에 이르렀거나 파산 지경에 있는 이 한계하고에 대한 탕감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건조받은 가구들에 대해서 지불 유예 조치, 또 이자 감면 조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금융 수탈이 과도하게 진행되었는데 수탈당한 금융 피해자들,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멍해처럼 이게 죽음의 사슬로 얽혀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또 정부 정책적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위기와 관련해서는 고용위기는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 신산업에 계속 투자되고 할 경우에 이전처럼 간의 수급 방식의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순 노동의 단순 기능 기술의 그는 공장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탄력 근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말고 노동시간을 30시간 이하로 단축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이 빈발하고 있는, 실업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최소한의 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용의 위기에 내몰려서 생존 때문에 생계 자체를 꾸려나갈 수 없어서 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례상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헛식은 버리고 정성만 올리는 차례상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이런 사설이 나왔네요. 근데 설날과 추석은 기제사가 아니잖아요. 두 명절은 이 농경사회의 축제와 같은
그 날입니다. 설날은 새 농사를 시작하는 출발이고, 추석은 뭐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추수를 할 수 있게 돼서 그 같이 곡식을 나누고 과일을 나누는 축제의 자리죠. 우리가 천지신명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점점 이 설날 추석이 이 기제사처럼 이 제사상을 차리고 뭐 홍동백선이 뭐니 뭐 전통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교육화되고, 또 이것이 이 농경사회에서의 이 공동체, 지역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 공동체적인 어떤 축제의 장이었는데 이 가족 단위로 축소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 제사상을 비롯해서 선물이 오고 간다든가 자본주의의 어떤 소비와 결합해서 허례허식, 그리고 이 과도한 이동, 사실 뭐 다 서울에서 도시에서 수도권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부모의 고향에 가서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추석이나 설날의 명절의 의미로 봤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 그 지역에서 그 공동체, 그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이 설날과 추석의 의미인데, 부모나 조부모의 집을 찾아간다, 그 동네를 찾아가서 어떤 공동체 축제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사는 기제사가 제사이고 명절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축제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와 문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보훈처의 보훈인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보훈처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 출신 인사 3명이 보훈처 산하기관에 이미 재직 중이거나 응모해서 내부 검증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를 혁신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렸는데 그 위원회 참석해가지고 보훈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라고 권했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산하기관에 취업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뭐 규정에 산하기관을 임명하는 규정에 혁신위원회에 어떤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산하기관의 어떤 직책, 산하기관장이라든가 산하기관의 감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임명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없다면, 있으면 안 되겠죠. 규정에 문제가 없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은 당연히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임명되는 사람이 거기 합당한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가, 결국은 이 사설이 비평하는 것은 결국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낙하산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인데, 과연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권력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 잡은 그 사람은 하나도 배치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합당한 인사인가,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경신문은 미래 아닌 지금 당장에 발목 잡힌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환원에 20조 원이 넘는 돈을 쓸 계획이다. 주주환원 확대에는 국민연금이나 해치펀드 압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뭐 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이런 데 돈을 쓰지 않고 기술 투자나 이런 데 해서 발전해야 되고, 아까 이 세계 16개 이 등대 공장에 한국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데 돈을 썼어야 되겠냐 그런 얘기죠. 특히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이 상당수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이 경영권에 개입하겠다 라니까 여하튼 국민연금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사주를 늘려가지고 국민연금보다 총수의 아니면 그 우호 지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헤지펀드는 고배당이나 차익을 매매 차익을 M&A 과정에서 매매 차익을 노리고 경영권을 공격하면서 상당 이익을 남기고 먹튀를 해갔죠.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은 상당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대주주입니다. 5%에서 10% 이런 대주주입니다. 재벌 총수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면서도 경영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경영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가 권력과 재벌과 이제 결탁해서 재벌들은 이 국민연금을 쉽게 갖다가 쓰는 거죠. 물론 투자라는 형식을 거치지만 그리고 전혀 간섭받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이 승계라든가 또 부의 이전이라든가 또 뭐 합병 과정에서의 또 국민연금의 이 주가에 상당 부분 손해를 끼치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말이죠. 국민연금이 그렇게 정말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부를 세습하는데 그냥 이용당해 왔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대응을 하겠다. 국민연금 지분만큼 경영권에 경영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뭐 재벌들이 뭐 30대 재벌이 뭐 1000조 원인지 뭐 800조 원, 1000조 원 수치는 다릅니다만 사내유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든 아니면 속아가는 방식으로 뭐 주주환원에 돈을 쓰는 거 그것은 자기네들이 이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자기 지분만큼 경영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기입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 다음 금리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은행 간 경쟁 활성화되면 압력 안 넣어도 금리 내려간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하는 거 이걸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쟁하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경제 이론이 있죠. 근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힘없는 다수가 경쟁하면 그렇죠. 그런데 소수의 강자가 쓰면 독점하는 완전 과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독과점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과점 강자가 경쟁할 때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서로 인하해 가면서 이걸 더 얻으려고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 이윤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시장 마켓 시장의 지배권이 만약 5대5로 지배를 하고 있는 A, B라고 하는 두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가격을 낮춰가면서 서로 경쟁할 것 없이 야 5대5로 이 양을 배분하되 가격을 더 올리자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가격 담합과 같은 겁니다. 독과점 품목에 있어서의 이 가격은 경쟁사 간의 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금리가 더 내려간다. 이건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이 중국 웹툰보다 불법 콘텐츠 도용이 더 무섭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법 웹툰 유통 피해액 2017년에
1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 불법적으로 어떤 유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수천만 소비자를 상대로 인식을 제고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예 도용되지 않는 기술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마주보고 달리는 한일 두 정상이 통화라도 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의 레이더 근접 비행 문제와 관련해서 각각 일선 부대를 방문해 경계 태세를 점검하는 등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일 정상에 전화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할까요?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 국가이자 가해자로서 사과와 반성커녕 다시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비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나 양비론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독도 문제가 됐던 일본 성노예 문제가 됐던 징용 문제가 됐던, 이게 가해자로서의 일본 극우 세력, 극우 집단, 지금의 아베 정권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는 것이 옳고, 그럼 전화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에게 전화 걸어서 잘 지내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사실 설려면 아베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걸어서 잘해보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야죠, 사설이. 인공 강우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실패 뻔한 서해 인공 강우 실험도 청와대 의식한 쇼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 25일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시한 인공 강우 실험은 실패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54회에 걸쳐서 인공 강우가 실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이제까지 10년 넘게 54회 연간 한 5차례 정도 인공강우 실험이 있었는데 이거 다 쇼였나요? 왜 이번만 쇼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예전에 인공강우는 그냥 실험인가 보다. 환경부나 기상청이 되게 가물 때는 인공강우를 해서라도 비가 내리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미세먼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많을 때는 인공강우 내려서 빗물로 쉽게 내려가게 하려고 아마 실험을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실험할 때는 굉장히 과학적 실험이라고 이렇게 뭐 기대를 갖고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왜 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가전쇼, 이것도 뭐 쇼다 이렇게 하는데,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 부처가 정말 쇼를 한다면 그건 쇼죠. 그건 문제죠. 그러나 이게 실험이나 그런 통상 해오던 행사나 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을 그냥 무조건 쇼다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그것이 즉흥적으로 하거나 대통령 지시로 무조건 움직이면 뭐 쇼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사설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